그래서 이제 메가드가 해임된 다음에 당시 벤프리트 장군은 미 본토의 2군 사령관, 그러니까 육군 중장, 3스타 계급을 달고 미 본토의 2군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8군 사령관이 리츠웨이 장군인데 리츠웨이 장군이 메가드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 8군 사령관이 공석이 이제 비니까 당시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그 미군은 이제 전쟁이 나면은 주요 포스트는 후임작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복수로. 그래서 그 공석이 생기면 바로바로 채웁니다. 이게 어떤 문제 없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치를 하는데 리츠웨이 후임의 그 8군 사령관도 결국은 워커가 죽었을 때도 바로 리츠웨이가 오지 않습니까?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워커가 26일 날 바로 옵니다. 바로 지명됩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벤프리트 장군도 바로 지명돼서 메가드가 4월 11일 날 해임됐는데 4월 14일 날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글로 사령관으로. 그래서 51년 4월 14일 날 오셔가지고 53년 이제 2월 12일 날 이렇게 이제 그 8군 사령관을 이제 떠날 때까지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육군도 그렇고 벤프리트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다 바뀝니다. 전과 후로.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도 벤프리트 장군이 왔을 때에 중공군이 여러분 이제 그 전사에 좀 관심 있으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중공군 충계공세라고 있습니다. 충계. 그러니까 봄철에 딱 해서 충계라는 말을 고상한 말을 씁니다. 충계공세.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4월, 5월이 그 봄 아닙니까? 봄의 계절. 그래서 이제 4월 달은 이제 우리가 그걸 충계공사 4월, 5월 두 차례 걸쳐서 연거푸 하는데 그걸 더 이제 세분해서 중공군 4월 공세. 4월 했던 것은 4월 공세. 그게 4월 공세가 4월 16일 날 이렇게 이제 4월 그 22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벤프리트 장군이 4월 14일 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일은 며칠입니까? 8일 만에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를 해요. 네, 대규모 공격을 합니다. 목적은 4월 달에 한 공세는 뭐냐면은 수도소를 다시 중공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5월 2일이 공산군 최대 명절이 메이데이 아닙니까? 이 수도소를 마오쩌둥에게 바치겠다는 겁니다. 펑드하이가, 평덕회가. 그래서 일으킨 게 4월 공세입니다. 그래서 총 북한군, 공산군, 중공군에서 74만 명이 동원됩니다. 74만 명. 그래서 이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약 50만 넘는 병력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포기를 했죠. 또 서울을 빼앗기게 됐구나. 예. 그 많은 병력으로 이름 밀어붙이는데 사령관은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안했는데 벤프리트 장군이 나는 여기 철수하려고 온 게 아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걸 막아냅니다. 수도 서울. 우리가 수도 서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워커는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이승만. 왜냐하면은 워커가 그 별명이 또 불독 아닙니까? 굉장히 무뚝뚝해요. 뭐 물어본 말에 대해서 상냥하게 안 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대하고 그래서 이제 워커 장군에 대해서는 이승만한테는 좀 건방진 친구. 좀 이렇게 이제 했고, 리츠웨이 장군은 부임해 올 때에 이 양반이 미국 최초의 공수 사단장을 했어요. 2차 대전 때. 그 다음에 최초의 공수 군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터프한 장군인데, 그래서 아마 리츠웨이 장군 전투 복장을 보면 여기 수류탄 맨 거 보셨을 겁니다. 수류탄. 그 모형이 아니고 실제 수류탄입니다, 이게. 하나는 여기 이제 구급대.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맸는데 그걸 메고 경무대에 와서 대통령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승만한테는 굉장히 믿음직한 군인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많이 이제 줬는데
좀 그 벤프리 장군 좀 밋밋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국이 온 거예요. 진국이 그냥. 응? 수도 서울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게 실패를 하니까 바로 5월 16일부터 다시 충계 2차 공세라고 해서 5월 공세를 전개를 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수도 서울을 우리가 4월 공세 때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5월 공세 때는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중공군이, 공산군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잘하면은 서울을 서측방에서 위협을 가해가지고 스스로 국군과 유영민 서울을 물러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을 중앙을 차단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완전히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고 실시한 공세가 중공군 5월 공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마 전투에서 우리 3군단이 해체됐던 그 공세가 5월 공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해리 지역에 그쪽에 우리 국군 4개 사단이 이렇게 인접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공격을 하면은 항상 우리 국군을 때립니다. 한국군을. 왜? 우리 한국군은 그 포병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지원도 미군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을 타겟을 줘서 거기에 구멍을 내놓고 그 구멍을 통해서 미군 뒤통수 치는 게 그 중공군 특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공군 그 5월 공세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헬리에 배치됐던 우리 국군 4개 사단을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구멍이 이제 뚫린 거죠. 그게 이제 헬리에서 어디까지 뚫립니까? 아마 여러분 이제 강원도 많이 가보실 건데 그 상온사 들어간 그 길목에 있는 그 마을 이름이 하진부라고 있습니다. 진부. 진짜 부자들이 산다는 그 마을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진부입니다. 진부. 그래서 거기에 이제 3군단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이 양단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턴을 하면 대관령 쪽으로 해서 그때는 왼쪽에는 우리 국군 1군단이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군단이 있었고 이제 그 우측으로 가면 이제 수도 서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수지 터지면은 빨리 막아야지.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꼴이 5월 공세 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벤프리 장군이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당시 전선에 배치하는 병력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2개 부대를 딱 저장을 해줍니다. 그게 하나 미 3사단, 하나는 이제 미 180, 유일하게 이제 참전했던 부대가 공수연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특전연대죠. 그 부대를 딱 놔뒀다가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 운두령이라고 혹시 아신가 모르겠네요. 구령곡으로 저 양양으로 넘어가는 그 진부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그 우리 미 3사단을 투입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중공군이 자기들 배후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움찔해 가지고 더 이상 진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틀어막고 우리도 전선을 다시 정비해서 5월 공세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중공군이 거기서 약 10만 명의 피해를 봅니다. 중공군이. 그래서 51년 5월 이후로 중공군이 공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휴전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하니까 그 분풀이로 53년 7월 13일 날 마지막 공세를 합니다. 휴전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새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잘하려나 해서 한번 신고식을 제대로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펑덕하이가 대연통 당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를 할 수 없는 거의 2년 정도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벤프리트 장군이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 거죠. 근데
벤포르트 장군이 그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2차 대전의 화이라트가 어디니까? 유럽 전선에서 노르망드 상륙작전이죠. 라이언 1번 구하기의 첫 그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는. 그때 벤포르트 장군이 52세의 나이에 연대장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제일 선봉에서 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전형, 공세적 지휘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당시 그 대령 계급으로 연대장을 했는데 미 4사단 8연대장을 했는데 8개월 만에 바로 장군 달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투스타를 달고 그러니까 사단장하고 8개월 만에 장군 되고 부사단장, 사단장 또 투스타 되고 군단장을 합니다.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벤포르트 장군이 딱 100살에 돌아가시는데 100살에 그때 그 미국 언론에서 통상 이제 전쟁 영웅이 돌아가면 미국의 뭐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지 않습니까? 그때 타이틀이 2개였어요. 하나는 전쟁 영웅. 뭐 그거 맞는 거죠. 1차 대전 때부터 참전했고 2차 대전 때도 노르망 상륙작전에서 유럽 전선에서 맹활약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25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쟁 영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이한 타이틀인데 컴뱃 제너럴이라고 그랬어요. 전투 장군. 그러니까 장군한테는 컴뱃이란 말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컴뱃 제너럴. 전투 장군.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차 대전 때는 중대장으로 참전했다가 대대장으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2차 대전 때는 연대장으로 참전해서 군단장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때는 쓰리스타 달고 와가지고 포스타를 납니다. 이 양반이 이제 웨스트 포인트를 놨는데 누구하고 동기냐 하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동기예요.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당시 6.25 일어났을 때에 앞서 소개했던 오마르 브래들리 원수하고도 동기입니다. 그 웨스트 포인트 다닐 때 같이 럭비 팀이었어요. 같은 럭비 팀. 그 굉장히 이제 친숙했고 이제 잘 호흡이 맞았던 그런 이제 동기생인데 자기 이제 그 동기생에서 제일 잘 나갔던 저 아이젠하워나 브래들리에 맞먹는 그런 이제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이제 6.25 때 이제 쌓았고 그래서 첫 8군 사령관으로서의 첫 장식을 아주 이제 화려하게 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공군이 5월 공세를 끝으로 해가지고 6.25 전쟁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워싱턴도 이제 그때 같은 생각을 했고, 베이징도,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생각이에요? 이건 군사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느 일방이 군사적으로 6.25 한국전선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면은 미군이 판단했을 때에 이제까지 했던 기조대로 미국이 그 상황을 유지해서 계속 중공군을 밀어붙인다면은 한 2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새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쉽겠습니까? 미국 젊은이 20만 명이 미국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6.25 때 알지도 못한 나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가서 싸운 군인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와서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20만 명,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많은 지금 희생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또 20만 명이
피해를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뭘 고려합니까? 휴전을 고려합니다.